국내 최초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기후단체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인데요. 기후소송의 의미와 쟁점,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에게까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완벽한 상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기후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인데요.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하고자 수년간 법원 안팎으로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9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51명은 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드디어 소송 제기 4년 만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헌법적 판단 대상이 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255명의 청구인들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세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첫 공개 변론에선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먼저 지구온난화가 각자 혹은 세대 기본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법 8조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으로 해당 조항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미래 세대들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장래의 일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가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정부는 개별 국가의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도 맞섰습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1차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청구인들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문제가 없고 기후변화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이어갈 방침으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날 공개 변론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강 물이 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전에 없던 날씨를 경험 중인데요. 유럽에선 한국보다 먼저 기후소송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감기온 섭씨 50도에 육박한 필리핀 마닐라. 급기야 교육당국은 전국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에선 열사병으로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졌고 수도 방콕은 최고기온 40도를 넘겼습니다. 미얀마도 한때 기온이 45.9도까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에선 댕기열 발병 사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니 모기의 수명도 길어진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남부 광저우. 우박이 쏟아지면서 자동차와 건물엔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고 보름 전 발생한 폭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 토네이도까지 몰아치면서 도시 전체가 또 한 번 쑥대밭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분노한 자연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지난달 말부터 목격된 토네이도만 40여 개, 4천만 주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청구인들 대리인께서 30분에 걸쳐서 또 이해관계인 대리인들께서 30분에 걸쳐서 각각 변론을 하신 후에 재판관들께서 양측의 질문을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다짐은 오늘날 기후위기에 의해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EU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연대적인 특성 때문에 그것이 탄소 해산의 문제가 나왔던 것이지 이 동아시아의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최근에야 기후변화 원인에 책임 공방 첫 발을 뗐지만 Fair share is a betrayal beyond words, and today's rulings make very clear that the European stat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take real climate action. At the beginning of climate litigation all over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are taking their government to court, holding them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해외에선 이미 기후소송과 관련한 굵직한 결론이 여러 나왔고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는 한 노인단체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투는 소송의 핵심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유럽연합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2050년엔 100% 감축해 궁극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넷제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정도로 낮추도록 규정했는데 서방국에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기후소송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초로 꼽힙니다. 현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25%까지 감축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법적으로 물은 첫 판결입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간 결론을 내놓는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 법령은 위헌이란 판단도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건 인권 침해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기후소송은 2,200여 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크게 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후소송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만 소송과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후활동가들의 목소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화두인데요. 얼마 전 열린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겠죠. 오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이영경 운영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첫 기후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그날 공개 변론에 참석을 잠깐 방청을 하러 네. 다녀왔는데요. 이 기후소송이 사실 4개의 소송이 병합되어서 심의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병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개의 소송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그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가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족한 대응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는 것에 4개 소송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한 이 정부 목표인데요. 이 목표치가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순위로 봤을 때 약 10위권 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무려 세계 3등 정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구에 배출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라는 것은 IPCC나 국제사회에서 제안하는 그리고 권고하는 43%가 세계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감축량도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같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목표도 낮은데 이행하는 시기도 문제다라는 데 있습니다. 2030년도 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40% 세운 것을 맞는데 저희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먼저 줄이기 어려운 것들을 뒤에서 줄이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대부분의 감축량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줄이는 것들은 거의 없고 차기 정부로 다 그 책임들을 넘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책임을 지금 숙제를 받았는데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고 있는 것과 사실 같은 거라서 그 이행 경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문제 제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개 변론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나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목표치는 적절한 수준이다.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기후 재난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후 재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네. 퍼뜩 떠오르는 사고만 해도 그리고 사망 사건만 해도 이미 몇 가지가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당장 작년에 청주에서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재작년에 당장 서울에서 있었던 반지하의 장애인분들의 사망 사고 같은 것들도 다 기후 재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들이 사망하거나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거나 혹은 대파 가격, 사과 가격 한참 우리 봄에 문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들이 어려워지는 것 이런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에 대응해야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삶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몫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처음 소송이 제기가 된 게 이제 2020년이고 이번에 공개 변론이 있었으니까 거의 4년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년이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근데 그동안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졌고요. 그 사이에 우리들이 느끼는 기후 위기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졌고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것을 공개 변론으로 채택하고 변론을 열어준 것 또한 그런 시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 그리고 위기가 심각해진 것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이제는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되는 숙제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실제로 헌재 소장님께서도 변론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 그런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서 충실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의견도 주셨거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위 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생명권 혹은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이번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좀 받아가서 기후 위기가 그런 우리의 기본권들을 좀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고 헌법이 진짜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이다 라는 것들을 그대로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번 변론을 계기로 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이상 기후 문제를 좀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는 좀 얼마나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을 좀 만나면 기후 위기가 심각한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내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나한테까지 위기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 재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산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혹은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의 연결고리를 아직 인지하거나 인식하기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호주의 산불이 결국은 나의 문제다라는 것의 인식이 사실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있는 이 기후소송 역시도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들을 촉구하기 위한 외침이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지금 펼치고 계신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하나의 단체는 아니고요. 기후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약 200여 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에너지 정의행동처럼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인권이나 혹은 빈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노동운동, 청소년운동, 또는 장애인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거죠. 앞으로도 그런 의제를 국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행동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방청을 하기도 했지만 시민소송의 청구인이기도 해요. 당시에 청구인으로 제 이름을 딱 적을 때 제가 활동가로서 적은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성장만을 좀 바라보고 어떻게 기후 대응을 할까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런 사회 전환을 같이 하겠다라는 용기 들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태계하고 좀 공존해야지 하는 좀 다정함들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거대한 전환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 개인적인 바람이 확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바람입니다. 이번 소송이 좀 그 길에 하나의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꼭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안전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좀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이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주죠.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 법조계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법무법인 율쌤 김든 변호사님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상속이라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좀 겪을 만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이번 헌재 결정 내용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류분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 상속인의 생존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피상속인에게 폐륜적 행동을 한 상속인까지 유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이에 유류분에 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및 헌법 소원 등이 제기됐고 그에 관한 결정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뭐 모시지 않고 살았거나 뭐 연을 끊고 살았거나 뭐 나아가서 뭐 학대를 했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최소한의 유산은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유류분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는 분들도 또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중 하나였죠. 예, 그 국민 법감정과는 또 이제 그 법리는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헌재가 왜 이런 유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이유가 중요한데 어떤 이유에서였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속인의 유류분 중 형제 자매 유류분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단순 위헌은 그 조항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따라 그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단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또 궁금한데요. 네, 사실 형제 자매 유류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과거 농경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형제 자매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네. 헌법재판소도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 저도 형 동생이 있는데 그 얼굴 보기가 사실 힘들 정도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 동생이 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거나 뭐 반대로 제가 제 동생 재산에 기여를 했거나 또 이런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 형제 자매의 유류분 외에 또 헌재가 내린 결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예. 그러한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 초반에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또 이 법조계에 출입했을 때 일인데 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려고 이 부모님이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목숨을 끊게 네. 이렇게 하려고 막 유도했던 적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면 안 되니까 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자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와 같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적으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국민적 법 감정에 먼저 호응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라고 한 거죠. 예.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게 또 하나 있죠. 네, 유류분과 관련해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이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일부 그 기여 상속인에게 주었을 때에도 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그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이제 오랜 기간 뭐 부양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이 기여분이 인정돼서 재산 일부를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획일적인 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획일적인 유류분 산정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 근거가 또 익숙한데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인 기여분과 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이를 방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여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를 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법리로 공동상속인과 실질적 형평을 추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 위헌이 아니라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비록 위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단순 위헌을 시키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법률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또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본 그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한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존속시키기로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로써 유류분에 관한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헌재 결정 이후에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위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입법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법부에서는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입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규정이 정해지는지는 사실 저희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만 확실한 것은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입법이 된다면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 등 피상속인의 상속 설계가 더 중요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사실상 폐륜적인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국민적인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추후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 등의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후 상속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 세 가지 부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입법도 하루빨리 시대에 맞게 좀 채워져야 할 것 같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속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